유시민 작가가 만약에 나와서 TV 토론을 오세훈 시장이랑 하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오시민 작가가 이렇게 다 오세훈 씨 이러고 딱 나올 거예요.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왜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아 지금 이거 연기하신 거예요? 성대모사? 아, 진짜 맞다니까요.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세 곳이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그중에 서울시는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오세훈 시장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네. 상대당 후보가 누가 될까 유심히 보고 계실 텐데 송영길 전 대표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송 대표님이랑 워낙 친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은 저희 당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고 민주당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그 정도로 친하세요? 뭐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예. 저희가 그래 뜻이 맞는 지점도 있어가지고 아. 정치개혁 법안 같은 건 저희가 같이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프락치 아니냐 이렇게 같은 당에서 공격받고 이러게 하거든요. 그럴 제가, 정도로.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지난 선거 패배의 민주당 요인 중에 송영길 대표 책임론이 등장할 공간은 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송 대표님이 대선 치르면서 뭐 개인적으로는 상도 당하시고 예. 그리고 처음에 다리도 다치시고 그렇죠. 코로나도 걸리시고 마지막에는 피습까지 당하시고 네, 그러면서 네. 좀 본인이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셨던 모습을 전후 기억할 정도니까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좀 저희 입장에 봤을 때는 약점이 많은 후보였다라고 저희가 오히려 지적하고 싶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가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분들의 얘기는 선거에서 진 당의 수장이 이렇게 빨리 등판하는 게 옳은가? 뭐 이 문제 하나와 또 하나는 86세대는 하산하자라고 주장했던 분이 갑자기 혼자 등산하시면 되느냐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86세대 다음엔 뭐가 있죠? 민주당에? 제 눈엔 다 86세대로 보여요. 자기들끼리 나는 파란색이야, 나는 하늘색이야, 나는 분청색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예요. 아, 다 똑같이 보여요? 그 당은 문재인 정부 내내 이견을 용납하지 않았고 제가 만약에 그 당에서 혁신을 추구한다고 하면요. 네. 조금밖에 내십시오. 조홍천, 은태섭, 그다음에 박용진, 김혜영 이런 분들 나오면은 야 저기도 좀 각성했네 이런 생각하지. 나머지는 그 586이라는 사람들 했을 때 잘못했을 때 동조했거나 아니면은 비겁해서 아무 말 못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뭐 어떤 분은 이낙연 대표 찾던데. 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따지고 보면 이낙연 대표도 그렇게 선거 저희는 열심히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아, 왜요? 이낙연 전 대표는 후보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임선대위원장 이런 것도 맡지 않으셨어요? 근데 뭐 상임고문? 그것보다는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열심히 했던 송영길 대표와 상대해봤던 이낙연 대표 중에 누가 더 서울시장에 적합할까라는 문제는 저한테 물어보면 안 알려주겠지만 아마 민주당 당원들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 와중에 또 한 명의 이름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유시민 작가 이름을 꺼냈어요. 본인 의사는 아직 전혀 모릅니다만 유시민 작가가 등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유시민 하면 지금 젊은 세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요. 예. 한동훈 검사에 대해 가지고 허위 사실 유포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최근에 고소 당하시고 재판 가신 분 정도가 마지막 기억이거든요. 아,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이렇게 뜨는 상황 속에서 그걸 대항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낸다고 하는 거는 저는 약간 좀 의아합니다. 무서운 상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하세요? 제가 이렇게 유시민 말씀드릴게요. 작가. 유시민 작가가 만약에 나와서 TV 토론을 오세훈 시장이랑 하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오시민 작가가 이렇게 다 오세훈 씨 이러고 딱 나올 거예요.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왜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아 지금 이거 연기하신 거예요? 성대모사? 아, 진짜 맞다니까요. 유시민 장관 지금 아마 자료화면으로 토론하신 거 다 사진 깔아봐 다 요 자세예요. 오세훈 씨가 말이죠. 했던 말은 틀렸어요. 이런 거예요. 오세훈 시장은 토론 최강자인 이유가 네. 사람 편안하게 하는 그거잖아요. 서울시장 3번 됐는데요. 예. 셋 다 여성 후보랑 붙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당시에 파격하더라고 했던 강금실 전 장관. 예. 민주당 여성계의 데모라고 할 수 있는 한명숙 총리. 네. 여성 중진 장관까지 내신 박영선 장관까지. 그런 파격카드에 제일 강한 게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네. 본인도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시정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안정감까지 갖고 있고 안정적인 개혁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무서운 카드인 겁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생각해봐야 될 거는 왜 우리는 오세훈을 만날 때마다 다른 카드를 꺼내지 못하고 항상 여성 카드를 꺼냈으며 왜 그거로 판판이 깨졌느냐. 여성 카드로 한 번 이겼던 거는 고민정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그러네요. 이겼는데 지역구에서. 그건 지역구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기 때문에 있었던 특성이고 그럼 그 카드를 반전으로 유시민 작가의 특성으로 뚫을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유시민 작가가 지금 굉장히 좀 화를 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나간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나가시고 그래? 그러실 수도 아마 있겠 그래서 민주당에서 유시민 작가 안 낼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나저나 얼마 전에 제가 송영길 후보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상임 고문이 보궐선거든 지방선거든 이번 6.1 선거에 등판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보궐선거든 이번 지방선거 선대위든 반드시 등판을 해서 힘을 모아줘야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동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를 그 전에 하셨었죠. 김병욱 의원을 제가 그다음에 행사에 만났는데 네. 김병욱 의원님이 이제 성남에서 성남시장 나가실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들어서 그거에 연계해서 제가 분당에 이제 맞아요. 이재명 사 보궐 나갈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김병욱 의원 저를 보더니만은 왜 이 대표는 그런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제 곤란한 상황에 들겠냐고. 원망 들으셨어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바로 부인되지 않고 진지한 가능성을 떠돌고 있다는 게 좀 웃깁니다. 민주당에서.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가타부터 바로 선을 끌 줄 알았어요. 민주당에서. 아니 선을 처음에 좀 그었죠.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의 성남시장 출마는 전혀 검토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장을 민주당이 다시 유지하지 못하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공개될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전 후보가 고생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 같이 뭐 전혀 의정활동 잘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분을 빼서라도 성남시장 이겨야 된다. 좀 다소 무리수가 담긴 것처럼 하는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오히려 저희는 국민들한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성남시에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봅니다. 이렇게.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 나가고 그 자리에 이재명 고문이 보궐에 나간다. 내지는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인천에 이재명 고문이 나간다. 이런 그림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넘겨주세요? 저는 가능하다 보고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빠진 자리에 이재명 후보가 가는 거는 굉장히 좀 명분이 약할 거라 봅니다. 그 지적은 맞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정계 복귀가 빠르다. 네. 근데 그 빠름을 정당화할 수 있으려면은 예. 이재명 아니면 나가서 못 이기는 곳을 이긴다 정도의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개항은 제가 당을 바꿔 출마해도 이길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 나가면. 민주당으로 나가면 개항 국민들을 전혀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요. 예. 그 정도로 송영길 대표께서 단단한 곳이죠. 단단하게 관리를 해오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김병욱 의원 지역구는 거기는 분당이거든요. 어려운 지역구죠. 네, 분당이고 실제로 당세만 놓고 보면 우리 당이 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그리고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 역할이 성남시장이 성남에 나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그 성남 중에서도 가장 국민의힘이 잘 나오는 곳이니까 내가 꼭 이번에 이기겠다라는 명분이 조금은 먹히거든요. 아마 이번 주 들어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고민이 좀 덜해졌을 겁니다. 왜요? 이제는 제가 말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나갔을 때 가장 위협적인 이재명 후보의 상대는 원희룡 지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저격수 하나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던 그 사람이 원희룡 지사 맞아요? 원희룡 지사가 나가면 100% 이긴다는 확신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저격수가 원희룡 지사 맞았구나. 그리고 원 지사 입장에서도 나쁜 카드는 아니었던 게 예. 그렇게 이기면은 본인이 범보수 진영 대권주자 1위입니다. 아니 근데 왜 국토부 장관 가신 거예요? 장관 하고 싶대잖아요. 저 뭐라고 뭐 하겠습니까? 다만 당대표 입장에서는 예. 필승의 카드가 하나 빠진 것은 안타깝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이재명 고문이 얼마 전에 염색을 하고 단장한 모습을 SNS에 뭐 본인이 올린 건 아니고 헤어 디자이너가 올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등판 준비의 어떤 시그널로도 보시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본인의 정치 참여 동력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 같으면은 본인이 어쨌든 확보했던 상당한 득표율 이런 걸 바탕으로 좀 더 시간을 가져도 되거든요. 근데 어떤 약간의 조급함이 동작하는 걸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2017년 대선 끝난 다음에 네. 잠깐의 뭐 비대위를 거쳐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다시 등장하셨거든요. 근데 홍 대표님도 그 뒤에 곧이어 있은 지방선거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위치로 가셨거든요. 아하. 그거는 성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러나셨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 홍 대표님이 서두르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등장하는 시점이 이기는 선거에 등장해야 돼요. 지다가 이기는 선거 이런 거. 아하.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거의 여왕이셨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기는 선거와 그리고 내가 힘을 보태면 이기게 만들 수 있는 선거를 잘 구분해서 참여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조급함이 아니라면 지금 타이밍에 등장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등장할 것 같습니까? 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할 것 보면. 같아요. 이재명 고문 이야기 한참 했는데 전망을 하나 더 해보죠. 안철수 위원장이.
일단 봉합은 됐어요. 근데 그 워딩들을 잘 들어보면 봉합은 됐다지만 상당히 불안불안해요.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인수위 관련해 가지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을 때 보면은 단순한 투쟁은 아니었다 보거든요. 결국은 인사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했고, 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당선인 만나가지고 이제 당선인이 곤란한 위치에 처했거든요. 장관 인선이 다 끝났지만은 네.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혹시라도 누군가 낙마했을 혹시라도 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당선인이 자유로운 인사를 할 수 없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선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단일화 과정에서 공동정부를 꾸리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고 공동정부의 상징이 내각에 참여해서 같이 뭔가를 실현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직책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당선인이 안철수 대표에게 인사추장 안 받았냐면 받았잖아요. 네,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들을 솔직히 말하면 당선인이 마음에 들 만한 철학을 공유하는 훌륭한 사람들을 올렸으면은 당선인이 당연히 안철수 대표의 그 생각도 배려해가지고 인선을 했겠죠. 처음에 사실 인수위원회 명단 8명을 안철수 대표가 추천한 뒤에도 네. 그 인수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저희 당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1년 동안 당선인 도우면서 진짜 음지에서 양지에서 도운 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배려를 양보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8자리라고 한다면은 그에 합당한 전문가들이나 그게 납득할 만한 안철수 대표의 철학이 반영된 인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름 박아서 저격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안철수 대표를 위해서 오래 고생하신 분도 있고 그러나 전문성이 딱히 뭔지는 모르겠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태규 의원님은 그래도 본인의 어쨌든 그 인사에 대한 불만 이런 거를 인수위원을 사퇴하는 방식으로 네. 본인의 직을 던지는 방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 다음날 갑자기 안철수 대표는 그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갑자기 지금 인수위는 어느 때보다 잘 돌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무슨 소리야 이거는. 이태규 의원과 상의가 안 된 건가? 아니면 또는 이태규 의원을 말리지 못한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억측을 낳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이게 다 하는 거는 이번에 잘 그래도 당선인과 안 대표 간의 대화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안철수 위원장 딱하다 팽 당한 거 아니냐 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안철수 대표에게 이번에 제안했던 게 선대위원장을 하시라. 근데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안철수 대표가. 그건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께서 이 보수 정당에서 계속 활동하셔야 되는데 그럼 세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 사람이랑 같이 하면은 이기더라.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권에서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위치에 놓여도 저분이 선거 지휘하면은 이기더라. 이게 있으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의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평소에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나 쌀쌀맞게 얘기하십니까 여기저기 가가지고 말씀하시면은 당신은 안 돼 뭐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시크하시죠. 당신은 정치하지 마 뭐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네. 그런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배울 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하는 말에 종국이 옳은 경우도 많고 그분의 정치 리더십에 따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안철수 대표 이번에 선대위원장 맡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맡아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멋지게 지방선거에 승리에 일조하시고 또 승리를 이끄는 모습이었으면은 안철수 대표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사람이 붙습니다. 왜 안 맡겠다고 했다고 보세요? 제가 하라 그래서 안 했겠죠. 이준석이 시켜서? 거꾸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셨을 것 같은데 절대 선대위원장 맡길 일 없다라고 먼저 기사를 냈으면은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두 분 여전하시네요. 제가 톰과 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누가 톰인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요, 여의도 바닥에서 안 대표님 생각하는 거 저밖에 없어요. 이게 생각을 너무 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자리 또 제안하고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